반갑습니다. 1시간인데요. 1시간하고 20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할 내용은 한 2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위기에 관한 건데,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위기가 정치, 경제, 문화, 뭐 생태 어디 할 거 없이 화두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위기는 3개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지정학의 위기고, 두 번째가 기후 위기죠. 세 번째가 불평등 위기,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위기 시대에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강의에 담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위기가 발생을 할 때 위기가 터지는 지역이 보통 단층선 지역이에요. 그 단층선 지역이라는 거는 문명이 단층되는, 아니면은 정학이 단층되는, 이념이 단층되는 이런 경계선 지역을 말해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딱 그 단층선 지역이죠.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심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터지게 확률이 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게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와 한반도 평화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위기와 한반도 통일을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위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완화시키거나 극복을 할 때 한반도 통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남북 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무엇보다도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한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의 첫 번째 위기인 지정학적 위기를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두 번째는 기후 위기죠. 뭐 기후 위기는 알다시피 한반도 간에 뭐 산림 생태계 복원부터 해서 생태 협력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협력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요즘 미세먼지도 이제 막 시작하고 그러는데, 한반도 차원의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는 남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남북한이 공통해. 왜냐, 동일한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위기의 두 번째인 기후위기 문제도 남한만의 해결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계, 이것도 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들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위기 중에서 불평등의 문제인데, 이 불평등이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이주민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또한 뭡니까? 그 내부에서의 경제적 격차로도 일어나거든요. 그럼 남북이 공동의 경제 공동체를 이룰 때 실제로 불평등을 완화할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할 글로벌 위기라는 주제와 한반도 평화 통일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평화란 무엇인가를 보고, 현재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현재 글로벌 이슈 중에 대표적인 이슈들이 한 2-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마스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평화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쭉 보여줄 건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다 쉬운 그래프들이에요. 보통 그래프 나오면은 막 머리 복잡한데 쉽게 설명해주고 이미지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크라이시스죠. 그래서 요 보면은 2022년에 보면 세계 전쟁 중에 있는 세계예요. 이거 보면은 붉은 지역, 이게 다 분쟁이면, 사실 우리도 빨가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휴전 지역이라 국제 분쟁지도 보면 우리도 빨갛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빠져 있죠.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거고, 여기에 이제 여기 뭡니까? 이 부분도 빨개져야 되는 거죠. 하마스 전쟁. 이게 직전에 나온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는 그냥 뭐 분쟁이 아니고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벌겋죠. 요거는 political violence, 2020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형상들이 나타나고 갈등이 심한 지역인데, 요건 전 세계에 지금 걸쳐.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죠. 이 이유, 아니 서유럽까지 이래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유로의 파퓰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퓰리즘이 등장해서 정치적 대립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 지역이. 참고로 그 독일 같은 경우 극우 정당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국회에 뭐 이미 그 들어갔고, 독일도 그 대한정당이라고 있어요. 그 대한정당이 의석수를 확보를 하고, 지금 보면은 독일이 한 3, 40년 집권을 했던 3인당보다도 더 지지도가 높습니다.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이탈리아는 극우 정당이 이번에 그 집권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회 갈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갈등 국면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프레이즈 스테이트라고 그 취약한, 깨지기 쉬운 국가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국가들이죠. 그 내부의 정정이. 요 21년에 그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그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그 죄는 없지만 항상 그 청색으로 갈수록 좋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도 초록색, 청색 이쪽이 좀 안정적인 국가고 점점점 그 빨간색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완전 빨간색은 내전 상태의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 지도 놓고 보면 그 북유럽은 전체적으로 제일 안정적이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호주, 그 서유럽에서 여기는 이제 독일 뭐 몇 개, 그렇죠. 아니군요. 여기 발틱 지역이죠, 발틱 지역. 그리고 포르투갈 정도, 아일랜드. 그리고 초록색, 그보다 좀 나은 초록색이 좀 미국, 뭐 일부 유럽 국가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여기 일본이나 우리 한국 저기죠. 그리고 노란색부터는 이제 위험해집니다.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국가인데 그 얘기는 뭐냐니까 내부의 정정이 불안하다. 아니면은 그 민주주의 국가인데 요즘은 그 비자유주의 국가라는 용어들이 있어요. 일리버럴 스테이트에서 분명히 선거가 진행돼서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자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노란색이 그렇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권위주의로 가는, 아직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권위주의로 가는 국가일 수도 있고 권위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전 세계가 노랗거나 빨갛죠. 그죠? 이렇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네, 요거는 2023년 작년에 나온 거. 이게 더 진해졌어요, 사실은. 그죠? 러시아도 노랗다가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면이 올라왔네요. 워터쉐드 모멘트라고 요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할 건데 분수령이잖아요. 분수령의 순간에 우리가 왔다. 이게 2022년에 재작년에 유엔 총회의 정상회의 주제였어요. 분수령의 순간. 그래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처음에 연설문을 하는데 거기에 제목이 분수령의 순간이었는데 그 분수령의 순간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지정학적인 위기,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인류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개 한 거죠. 클라이밋 케이오스, 기후가 카오스에 들어가고 지정학적인 분리, 이니퀄리티, 불평등, 이 얘기가 이제 그 연설문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슬라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질서 변화인데 요건 넘어가시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세계화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화가. 그래서 우파든 좌파든지 간에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데 국가는 이제 시장이 되었다. 마린 르펜 요건 이제 그 프랑스의 극우 지도자죠. 그래서 대선 결선 항상 나가는 마크롱하고 항상 붙죠. 그 극우 지도자조차도 국가가 이제 시장이 됐다. 국가가 국가기능을 못하고 국가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노동자의 배를 갈라서 아시아의 중산층이 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우파들, 극우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주의자들이. 요거는 이제 중국을 비판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감을 다 뺏어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샌더스나 워렌은 알다시피 민주당에서 진보파 쪽이죠. 여기도 반세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화의 후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대체로 동의하는 건 이미 세계화가 끝나간다.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긍정적인 건 세계 빈곤이 하락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실제로 한 10억, 인류 역사상 한 10억 명 정도가 탈빈곤했다는 건데, 부정적인 효과는 승자와 패자 간의 대결로 세계화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 그 패자가 부활이 불가능한 이런 세계로, 이런 부정적인 효과. 그래서 뭐 이겁니다. 중산층이 소멸하고, 미국의 경우에 사라진 일자리 88%가 로봇대가 들어가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논란이에요. 중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뺏어갔냐, 자동화 시설을 뺏어가냐 이건데, 데이터상으로는 사실은 그 자동화 시설에 뺏긴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중산층 소득이 이렇게, 그죠? 70년대가 62%가 중산층이었는데 지금 43%는 줄어들죠. 생산직 일자리 40%가 사라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중산층을 만들겠다, 뭐 이 얘기. 그래서 이 세계화의 끝 무렵에 파퓰리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파퓰리즘들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화문에서 한동안 뭐 이렇게 많은 집회들이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파퓰리즘과 관련된 집회들이죠. 그래서 요게 그죠? 트럼프하고 르펜, 프랑스의 르펜, 빌데르스라고, 요거 네덜란드의 또 극우파예요. 빌데르스. 여기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누군지 알죠, 그죠? 대충 보면 역사적인 인물, 그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네. 그래서 같은 레벨을 두고 시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파퓰리즘의 상징적인 건데, 우리는 최고고 그들, 상대방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요게 이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지역이고, 그 중에 이제 짙은 색깔이 거의 집권하다시피 하는 이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외적이지 않게 파퓰리즘들이 다 약진하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림인데, 요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상징이 나귀죠, 당나귀, 미국 민주당, 그 데모크라틱 파티 민주당을 뱀이 집어먹는데, 그게 이제 파퓰리스트 파티라고 나왔죠. 파퓰리즘 정당이 먹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우파 권위주의고, 요거는 좌파 권위주의인데, 둘 다 이제 파퓰리즘적인 성격이 큰,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는 좌파 포퓰리즘이 우세했는데,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그죠? 근데 좌파 포퓰리즘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파 포퓰리즘들이 더 길죠,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라이트 윙, 우파의 파퓰리즘들이 이제 이렇게, 좌파 파퓰리즘들은 이렇게 되고, 이 분기점들이 뭐냐니까 여기 크로스되는 지역, 이게 이제 세계화가 정점에 오를 때, 세계화가 여기부터 이제 끝나가거든요. 2008년이면 금융위기 때죠. 그때부터 이제 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화적인 파퓰리즘,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크죠. 소시오 에코노믹, 사회 경제적인 파퓰리즘도, 요거는 이제 반기성세대 파퓰리즘.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퓰리즘이 다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요 때가 이제 세계화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그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회를 파퓰리즘이 이렇게 가르고 있다. 지금은 좌냐 우냐 이거보다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거보다, 노동자냐 자본가냐 이거보다도 실제로 더 그 미세한 그 균열 라인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로 놓고 보면은 파퓰리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만 있고 좌냐 우냐 표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는 보통 LGBT 문제, 동성애 문제 하면 진보적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우파나 극우파 LGBT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막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 파퓰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젠더 문제, 내셔널리티, 민족성의 문제, 여기 있는 이제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 문제, 디서빌리티, 요거는 이제 장애우와 비장애우 문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 환경 문제도 있을 테고 파퓰리즘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문제예요. 기후 문제는 이건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5도씨에서 막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이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했던 게 1.5도씨인데 그 환경주의자들이 비판했던 게 1.5도씨로 못 박지를 않았어요. 최대한 1.5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30년에서 35년 1.5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내년이면 1.5도에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지도인데 재작년에 찍었던 뭐 유럽 전체가 뻘겋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가. 그래서 요걸 보시면 기후가 급격하게 위기로 처다를 때가 요때죠. 지금 거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요게 또 세계화 시대하고 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하고 부가 팽창할수록 그 기후 위기도 같이 상승해서 이렇게 동반됐다. 뭐 이런 얘기죠. 유럽 같은 경우 summer means temperature. 요거는 유럽에서는 요즘 뭐냐면 여름하고 뭐가 동의어냐면 열기라는 거가 동의.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고 열기인 거죠. 그죠? temperature. 그래서 여기도 연도가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튼 급격하게 평균 기온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그림들이 1.5도면 그냥 유지하는 거. 1.5도는 다 의미는 아시죠? 산업혁명식 그 1870년대에서 1800년대 초반 그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1도가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0.5도 남은 건데 0.5도인데 아마 내년 정도면 이걸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도 지금 예상으로는 2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 2도 정도 돼도 상시적인 뜨거운 여름과 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위기.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요거는 이제 불평등에 관련된 건데 난민이죠, 난민. 그래서 지금 어떤 8억 8천만 그죠? 강제로 이주된 이게 2019년인데 이거 더 올라갔어요. 7,900만, 8천만인데 2020년에 1억 1천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뭐 3천만 명이 늘어난 거죠. 이게 아마 올해 또 자료가 나올 텐데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러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 기후위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로 이주되죠. 못 사니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분쟁 때문에. 아프리카나 지금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 예전에 이게 민주화의 역설인데 북아프리카 중동 민주화 기억하시죠? 2014년에 2011년 12년 이때하고. 권위 정권이 무너진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IS가 들어온 거예요. 이슬람 테러 집단.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12년째 내전 중이에요. 북아프리카, 중동,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민주화의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권위 정부라도 있었을 땐 그래도 질서가 유지됐는데 정부가 없어져 버리고 내전 상태 되니까 더 최악의 상태가 오더라. 그래서 슈피겔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그 지식인들이 보는 잡지들 있죠. 슈피겔이라고. 그 잡지에서 2014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민주주의가 됐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더 불안해졌을까? 불안해. 그 지식인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민주화의 후과냐 뭐냐 해가지고. 근데 답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결과 더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의 난민 위기가 터진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난민들. 두 번째가 뭐냐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이주 난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이주 난민들이 급성장하는 것도 다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 분당 1분당 24명이 난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비극적이죠. 요건 2019년 그 8천만 명일 때에 요 재밌는 거 보면은 난민의 68%가 5개 국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게 다 5개 국가가 뭐냐니까 내전 지역이에요. 내전.
호스트인 네이버링 요거는 이제 근데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의 73%가 어디냐니까 그 난민들이 발생한 국가의 주변 국가들이에요. 이게 서유럽 잘 사는 국가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난민의 40%가 애기들, 칠드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민의 세부적인 지표를 들여봐도 현재 사회 경제적인 인류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만 보면 이 난민을 제일 많이 받은 게 터키예요. 그리고 레바논, 이집트, 북아프리카 뭐 이런 데죠. 다 이게 못 사는 나라들, 이게 힘든 나라들이에요. 유럽 보세요. 독일만 메르켈 정부 있을 때는 지금은 그거 안 받아들이죠. 메르켈 정부 있을 때 59만 명, 지금 더 늘어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스웨덴,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한 게 스웨덴 이런 데죠. 굉장히 도덕적인 국가죠. 평화 국가고. 나머지들 보면 특히 이제 프랑스가 괘씸하죠. 2만 천 명. 프랑스가 중동 아프리카의 식민지 많이 거느렸던 국가예요. 근데 2만 명. 이런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시죠. 레바논이 95만 명. 여기도 지금 힘든 나라인데 이런 상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죠. 남이 보내지만 남이 캠프 꾸려 니네 나라에 그러면 돈 줄게. 뭐 그것도 훌륭해요. 돈이라도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난민의 호스트 국가들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요거 이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인데 요게 이제 다 미국의 신문들, 유럽이나 그 신문들에 나온 그 사파들인데 이게 뭐죠? 여기가 이제 인류의 나머지 인류, 그 바텀 그 90%, 인류의 90%죠? 요게 이제 인류 10%, 탑 10%인데 The Rich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이제 전 세계의 인컴, 수입인데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Well, I left you have, 내 절반이나 줬어 너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씩이나 줬다. What are you greedy? 니들 이렇게 탐욕스러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전체 90%가 절반 가지고 사는 거고 10%가 절반을 하는데 이 정도면 많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원해? 탐욕스러워. 이 만평이에요. 요걸 봅시다. 요건 뭐냐니까 그 상위 1%의 전 세계 올라가죠. 그 2014년 15년이 되면 이게 크로스 돼요. 그래서 인류의 99%의 그 수입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세계화로 점점점 올라갔던 건데 저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라미드를 한번 볼까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보시죠. 이건 뭐냐니까 그 고대 피라미드 건설 시기부터 지금까지 매일 $10,000를 저축해요. 매일 $10,000. 고대 피라미드가 언제부터예요? 기원전 5,000년 전이죠. 그죠? 4,000년 전. 그러니까 6,000년을 매일 $10,000씩. $10,000면 1,400만 원이죠. 매일 1,400만 원을 5,000년에서 6,000년 정도 저축을 한 액수가 그 세계 현재 5대 부자의 평균 부. 그러니까 현재 2024년 세계 5대 부자의 부를 평균한 거예요. 액수보다 5배나 적대요. 그러니까 현재 그 세계 5대 부자의 평균 부가 5,000년 동안, 6,000년 동안 매일 1,400만 원 저금한 액수보다 5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실감 나죠? 그게 이제 저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억만장자 2,000명 정도, 그러니까 2019년이에요. 2,000명의 부가 재산이 세계 46억 명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22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아프리카 지도 있고 그건 뭐냐니까
가장 부유한 22명의 남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22명의 남성이 아프리카 전체 여성의 재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지도 옆에 있는 거. 마지막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세계 1% 부자 재산 총액, 여기 나오네. 중간 단의 오른쪽이죠. 세계 1% 부자의 재산 총액이 인류 69억의 총재산의 2배랍니다. 세계 1%의 재산이 나머지 69억의 재산의 몇 배, 그렇죠? 그거보다 크다는 거죠. 총재산이 2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의 편제의 큰 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부의 편제가 컸던 적은 없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세계화의 그 후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의 좋았던 점은 실제로 인류의 뭡니까 순빈곤을 10억 명 정도를 탈출시켜줬다는 그 좋은 점이 있는데, 어두운 점은 소위 말하는 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요거는 이제 개인의 관계도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도 불평등이 심해지고 개인의 뭐 이렇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저거죠. 국민소득 1인당 요걸 보면 이제 세계적인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초록에 가까울수록 높은 소득이죠. 우리가 여기 아니에요. 3만 올해 한 3만 4천, 3만 5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일본하고 이제 비슷해졌죠. 여기가 이제 보통 노란색이 선진국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고, 초록색 여기는 다 이제 선진국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선진국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유럽, 북유럽하고 북미, 호주, 우리 같은 경우 노란색이죠, 그죠? 아직. 요거는 이제 우린 초록으로 갔어요. 요거는 2016년 지도라서 그런 거고, 이거 보면은 그 확실히 전 세계 부의 편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뭐 그러네요. 요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건데, 땅 보면 요 1%가 이제 차지한 땅이죠. 그래서 still not enough라고 그러죠. 아직 부족해.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여기 살죠.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you just want free stuff이고, 여기 이제 뭐 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텍스 컷스라는 표말 뭐냐니까 감세해달라 이 얘기죠. 감세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 이슈를 제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게 달러예요. 다 달러 위에 이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you just want free stuff. 니들은 공짜만 바래 이거죠. free stuff. 공짜만 바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일간지의 그 만평에 나왔던 그림인데, 그 재미있는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친 표현 같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많죠. 그래서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하면 난민이 급된 게 이 지점입니다. 2000년, 2010년 사이. 이 뒤부터는 급격하게 난민이 올라가죠. 요 분기점이 이제 이라크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세계화의 정점이고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시기가 맞물려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그렇고.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세계화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점점점.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신흥시장이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가 이제 신흥시장이고 세계 성장을 견인하는 데인데, 여기도 8%에서 이렇게 아시아도 신흥시장 5.2% 이거 더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뭐 몇 밑에. 우리는 여기까지 유럽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올해 새로 나왔는데 아직 내가 못했어요. 보통 봄에 나오는데 예상 추이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확 떨어져요. 이게
그러다가 코로나 끝날 때쯤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랬는데 더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수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니까 여기 보면 유럽 같은 경우죠. 2024년에 1.4 예상했는데 지금 0.8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2% 성장 예측했는데 1.4, 1.5 되죠. 더 깎여요. 여기 이머징 마켓, 여기 이제 아시아죠. 신흥 시장들, 여기 또 떨어집니다. 중국이 6에서 6%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또 5%로 떨어지고 4.5% 나왔죠. 지난 분기에. 그래서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장률이. 요게 이제 극적인 건데 글로벌 익스포트, 그러니까 세계 무역 시장을 보면 세계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1800년이에요. 1800년. 우리가 이제 이게 정조대왕 될 거야 아마. 네? 정조대왕 순조 넘어갈 때 세계 거의 무역의 추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다가 1900년 1850년대 말부터 조금씩 올라가죠. 이때가 식민지 쟁탈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세계 시장이 연결될 때 올라가죠. 그래도 전체 규모에서 보면 크게 이게 그 무역이 유럽의 역사상 폭발했던 시기인데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확 올라가는 게 언제냐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그때 이제 경제 발전 들어갈 때. 근데 더 극적인 거는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가 뭐냐 냉전 해체되고 세계화 시작할 때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죠. 그 인류 역사상 여기 봐요. 한 200년 추계인데 200년 동안에 이게 세계화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재밌는데 이 정점이 세계화 정점이 올라갔을 때예요. 요거는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알죠? 모기지 사태 벌어지고 전 세계가 대공황 상태에 들어갔던. 그래서 요 반등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세계화 끝나고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간 거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등한 것 뿐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뒤에 왜 안 나왔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 효과를 얻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장에 대한 담론도 그렇고 일상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 임금이 올라갈 거라니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도 한 150년 추계를 보면 푹 꺼진 데가 있죠. 여기 다 성장이에요. 성장. 인류가. 근데 푹 꺼졌을 때가 있어. 여기는 언제예요? 1920년대, 30년대, 40. 1차 세계대전이죠. 그죠? 여기는 1920년, 30년이니까 대공황 때. 대공황 때고 1차 대전이에요. 여기 또 내려가고 여기 요거 이제 정강기 때고 요 1차 대전 대공황 여기가 대공황이다. 여기가 2차 대전. 그러니까 요게 세계 대전과 대공황 정도가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또 푹 떨어지죠. 이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혹독한 거였는지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거의 세계 전쟁에 들어가는 경제적 효과가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세계 전쟁이나 대공황 세계 전쟁 끝나고 다 이렇게 고성장했으니까.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안 올라가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싸우니까 전 세계가. 세계화 때는 서로가 그냥 그 무역하고 뭐 그랬잖아요. 외교가 안 좋더라도 서로 무역하면서 뭐 이렇게 했죠. 중국과 미국 간에 뭐 상호 공급망도 공유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큰 거예요. 여기 중국,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싸우고, 중국,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되고. 요건 뭐냐니까
여기 미국이죠. 백악관 위에, 의사당 위에 독수리. 요거는 곰이죠. 곰이면은 보통 러시아잖아요. 판다는 뭐 어제 푸바오 갔죠. 판다는 주로 중국일 테고. 요거는 누굴까요? 사자비스무리한데 요건 이란이에요. 이란. 공작새는 어디를 상징할까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인도. 이게 이제 현 세계의 지금 지정학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한 편이에요. 이렇게. 페르시아, 인도가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만든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뒤가 로마고. 그러니까 로마의 제도 중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그걸 가져온 게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대왕이 2명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가 다리우스. 그리스랑 전쟁했던.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 키루스잖아요. 키루스. 구약 성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키루스 대왕. 그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죠. 페르시아는 역사 유전자상 그런 제국의 피가 흐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에 대한 그 열망이 커요. 그래서 중동 전체를 놓고 항상 사우디, 터키하고 겨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편이에요. 인도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이게 지정학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실제로 미국이, 유럽이 EU 국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눈물을 흘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엉켜 있고 대만 섬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가 지정학적으로 좀 깨지고 있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들어가기 전에 이건 재미있는 그림인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 국가로 특히 승인한 recognized by죠. 유엔의 멤버 국가 중에 193개가 유엔 회원국인데 138개가 인정하는 걸 예스한 거예요. 다. 대부분이죠. 근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이제 서유럽, 북유럽 일부, 북미, 우리 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현재 지정학적인 지도예요.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찬성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 우크라이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제재하자고 찬성한 국가가 지금 이런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가가 이런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나눠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승인하자 국가로 했던 게 초록색. 아니다 했던 게 이게 모든 사안마다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이스라엘화 되는지를 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기 전에 팔레스타인들이 살았죠. 1946년에 이때는 이제 유엔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인 정착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47년에 유엔 결정으로 2개의 국가가 결정이 됩니다. 1947년 181호에 유엔 총회. 그러니까 2개 국가. 초록색 지역은 이스라엘. 여기 노란색은 팔레스타인들이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인정했는데 이때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이때 점점 축소를 하죠.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의 안 남아있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니까 팔레스타인이 분노하는 게 이스라엘인들이 무력으로 자꾸 팔레스타인 유엔에 승인받은 자기 지역을 잠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다는 거고 한반도 평화 관련해 가지고 요건 다 아시죠? 한반도 분할이라는 게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볼 거냐? 한반도 통일은 인류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보편적 개념을 얘기한 게 이제 칸트거든요. 그 칸트의 영구혁명, 영구 평화를 좀 따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칸트 영구 평화라는 확정조항, 요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예전에 1795년에 책.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하죠. 모든 국가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군주정이 아니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연맹 조직이 구성돼야 된다.
요게 이제 유럽연합으로 가죠. 유럽 전체가 하나의 국가가 되면 전쟁 안 할 거야. 뭐 그거죠. 세 번째는 보편적 우호관계에 세계 시민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사실 요거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런 보편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주제에 담았습니다. 요거는 알다시피 요즘 한 2, 30년 됐죠. 요즘에 평화론 하면은 이제 유한 갈등의 평화론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간접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까지 평화로 본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직접적인 폭력만 비평화로 봤는데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고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한반도가 위험한 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 단층선에 속해 있다는 거하고 이거죠. 세계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올해 발표한 그 GFP라고 글로벌 파이어 파워 해서 세계 군사력을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건데 이건 22년인데 안 고쳤나요? 올해 발표한 걸 제가 수정했습니다. 1위가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인데 5위에 됐어요. 원래 우리가 6위였는데 작년까지 올해 또 5위로 갔어요. 그리고 7위가 일본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 군사력 7대 군사 강국 중에 몇 개죠? 4개, 5개가 여기 있는 거죠. 한반도 주변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군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위기가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중동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인 거예요. 왜냐 군사력 밀집도 때문에.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시고. 그래서 지난 정부 요거는 제가 일부러 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때 했던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아쉬워서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때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사일 쏘고 핵실험 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쟁 직전이고 트럼프가 경고를 했죠. 실제로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쟁 직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나오죠. 9월 달 6차 핵실험하고 11월에 화성 15 핵무력 선포하고 ICBM 발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세계가 다 한반도가 이제 전쟁을 진짜 간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극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린 거죠. 평창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월, 4월, 5월, 6월 해가지고 그 역사에 없는 거의 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장면들이 몇 달 동안에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일어날 거라 상상을 못해요. 아니 왜 오늘 핵실험하고 싸우고 전쟁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요 2017년 11월 달에 야 3개월 후에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야. 북미 정상이 열릴 거야 했으면 정신병자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얘기예요. 미친 소리 하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3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특히 그 6월 달에 북미 정상, 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회담할 때 그 당시에 그 에코노미스트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죠. 에코노미스트에서 그 주간 저널이죠. 에코노미스트에서 그 특집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난 80년간 그러니까 뭐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80년간의 세계 8대 사건 뽑혔어요. 8대 사건을 나열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닉슨하고 마오쩌둥의 정상회담 뭐 이런 거예요. 알죠? 미중 정상회담 72년에 그걸로 미중 대땅도 열리고 역사가 바뀌잖아요. 세계 역사가. 근데 여기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그 8대 사건에 뽑힌 거예요. 세계 80년, 인류 80년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뽑힌 거라고.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쭉 가는 거예요. 2018. 사실 제가 이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그 동의한 그 중요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괜찮겠는데 하고 굉장히 그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 했던 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였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때 이제 하노이 노딜, 그죠? 정말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 역사, 한반도 역사를 바꾼 사건인데 거의 된 거로 알았는데 안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거꾸로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볼튼이라는 그때 트럼프의 그 안보 보좌관이죠. 볼튼이 그 회담 무산을 강력하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무산이 돼요. 너무 아까운 정도가 아니고 통렬한 순간이죠. 그래서 그 기사가 있어요. 좀 볼튼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니까 전쟁을 속삭이는 자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전쟁을 속삭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상징이 볼튼이에요. 볼튼은 모든 걸 다 전쟁으로 자신이 볼 때 악으로 지명한 국가나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해야 되는 그 평화 완전 반대죠. 그래서 그 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남쪽 우리 한국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해서 다시 희망을 품었었죠. 근데 그 뒤에 우리도 정권이 교체되고 북쪽에서 그 미국도 정권이 교체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요건 뭐냐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2021년 그래도 그 문재인 정부 때가 그 퍼포먼스가 좋아요. 좋은 게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거였어요. 국내 총생산이 10위까지 올라 GDP, 소프트 파워가 2위까지 간 그 기록도 있고 혁신지수 5위 올라가고 군사력 뭐 이렇게 된 이게 남북 통일되면 더 앞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성장인데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0.5% 올라가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로서 올릴 방법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북 시장이 통합이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봤어요. 저희 그 시간이 많이 돼서 두 번째 파일 좀 올려주실랍니까? 두 번. 요것만 보고. 요건 뭐냐니까 지금 이제 여기 삼국시대,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신라 시대가 이거거든요. 그게 기원 후 7세기예요. 7세기. 이거 발해고. 요게 뭐냐니까 고려예요. 고려도 아직 한병도가 우리 땅이 아니죠. 조선 초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과 같은 지도가 된 게 세종 때예요. 그러면 세종 때가 그 1400년대니까 요 지도 전체를 그리는데 우리나라가 700년이 걸린 거예요. 700년이. 신라가 통일 뭐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된 상태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오늘과 같은 지도를 만드는데 700년이 걸렸어. 주변 국가랑 700년을 싸우고 침략을 받고 하면서 만든 지도예요. 우리.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700년을 노력해서 만들었고 1500년 동안 했던 그 지도를 순식간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여러분들 좀 느꼈으면 좋겠어. 700년의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그 노력이라는 게 피와 땀이라고, 피와 땀. 우리는 지금 독도 하나 지키는데도 벅차잖아요, 진짜로. 독도 조그마한 섬 하나 지키는데도 벅차요. 근데 이 지도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역사와 혼이 들어갔겠어. 근데 여기에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게 그런 거예요. 자, 파일 좀 띄워주세요. 그 요약하는 파일 보고 끝냈습니다. 네. 좀 키워주시고, 좀 그래서 평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칸트의 평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공화정 간엔 전쟁이 없다. 그래서 민주평화론이라고, 이게 미국의 바이든 정부든 뭐든지 간에 했던 게 이제 민주평화론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뭐냐니까 전 세계의 국가가 민주주의가 되면은 전쟁 없을 거야, 이런 거야.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독재 정권하고는 군사력으로라도 싸워야 돼. 이런 게 나오면 이게 황당해지는 거죠.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의한 거예요. 권위주의 국가니까 그거를 군사력으로 제압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돼. 그러면 수단은 전쟁인 거죠. 그래서 민주평화론이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여러 가지인데 왜 민주주의만 얘기해? 뭐 우리도 민주주의인데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케인즈 평화인데 이건 좀 넘어가시고 카르타고의 평화라는 게 있어요. 카르타고 평화는 뭐냐니까 아시죠? 예전에 그 포에니 전쟁, 한니발, 로마 제국이랑 기원전 200몇 년, 220년인가요? 그때 싸움을 했잖아요. 로마의 가장 큰 숙적이 카르타고예요. 북아프리카에 지금 튀니지 일대고, 그래서 해상왕국이죠. 그래서 기원전 그 3세기에는 지중해를 절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로마, 남쪽은 카르타고가 지배하는 그 지중해 세계 양대 강국이죠. 그래서 세 차례 전쟁을 하죠. 그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그 장군이 한니발 아실 거예요.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가지고 내려와서 로마를 거의 다 점령을 했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그 패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뭐냐니까 그래서 마지막 3차 전쟁에서 로마군이 카르타고군을 무찌르고 수도로 들어가요. 성으로. 그래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무찌릅니다. 근데 로마 역시 그 가장 강력한 적에게는 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항복을 그 요청했던 카르타고의 시민들의 그 땅을 다 파괴시키고 소금을 다 뿌려버렸어요. 소금. 그러니까 초토화시킨다는 게 그런 거로. 그거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카르타고식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평화죠. 소금을 다 뿌려버리는 그 땅에. 그게 무슨 상징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잔혹한 평화예요. 절면적인 평화. 이것도 평화라면 평화죠.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아닌 거죠, 그죠? 카르타고식 평화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자유주의 평화인데 요거는 이제 무역한 국가 간의 전쟁 없다. 요게 이제 1차 대전 직전에 아까 그 표에서 봤지만 그 식민지 시대에 그때의 그 자유무역의 열기라는 건 뭐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론 중에 유럽에선 전쟁이 불가능해. 왜 그러냐니까 아니 지금 자유무역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전쟁 일으키면 직접적으로 다 그 피해 보는데 무역으로 얽혀 있는데 전쟁은 불가능해. 이게 자유무역에 의한 평화였어요. 그래서 무역한 국가 간에 이게 경제 상호전 평화. 근데 이게 일면 맞아요.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파멸이니까. 경제적 상호작용이 많은데. 근데 1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좋은 평화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이 자유주의적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철이 없네. 니들 말이 맞긴 한데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라고 현실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기반으로 하되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전쟁을 속삭이는 자들한테 정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국에 의한 이것도 평화예요.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 아시다시피 팍스 로마나 같이 하나의 제국이 질서 전체를 지배를 하면 제국적 질서가 관철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죠. 속국이 되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에 의한 평화에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중국에서는 중화 질서죠, 그죠? 중국한테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평화가 오죠, 그죠? 전쟁 아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시진핑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화로웠어, 아시아가. 이게 중화 질서의 위력이야. 큰 전쟁 없었잖아.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평화는 뭐냐니까 제국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메커니즘은 뭐냐니까 조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 얘기는 제국의 논리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주제가 1극 이후의 세계라고 했던 1극 체제에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1극 체제라는 거 한 국가가 우뚝 서는 체제 아니에요? 그죠? 유니폴라라고 하는 단극. 예전으로 따지면 제국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 단극의 1극의 논리와 정책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따라가기 싫어하는 국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도 강대국인데 아니 왜 너희들만 오라? 우리 말을 왜 안 듣지? 이런 국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국은 그 질서를 관철하기 위해서 전쟁을 택하든지 배제를 시켜야 돼요. 배제는 뭐죠? 제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규칙을 안 따르면 제재.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제국의 평화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그 1극의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추종하거나. 근데 그게 1극의 세계에서는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극 체제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깨지거나 해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다. 단테의 평화는 요거 이제 신의 섭리에 의한 평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테 신곡에서 표현이 되죠. 소위 말하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과 여행을 떠나잖아요. 처음에 지옥에 갔다가 연옥에 갔다가 천국 갔죠.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하고 그 단테가 신곡을 시작하는 이유가 베르길리우스가 팍스 로마나를 찬양하는 시인이에요. 로마 제국의 시인이죠. 그래서 상징이에요. 로마와 같은 근데 거기서 얘기한 로마라는 거는 세속의 권력 로마라기보다도 신의 섭리가 관철이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려는 평화가 뭐냐?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돼. 역사 속엔 이런 평화들이 있었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을 속삭이는 자들은 경계를 하자. 워 위스퍼러들은 지금 시대의 구분이 이제 깨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죠. 보통 미중 패권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G2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G0 시대라고 얘기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G가 사라진 옛날에는 1극 시대는 G1이죠. 그죠? 미중 시대면 G2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도적인 위치에 있던 때가 이제 사라졌다. 그러면 G0다 얘기를 해요. 무국 시대, 넌폴라 무국 시대. 아니면은 요즘 시대는 이제 30년의 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뭐 아니면은 신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류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거류의 시대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공의 시대라고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왕이 뽑히지 않은 왕은 죽었는데 그 뒤에 왕자가 비어 있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라는 거는 군주를 뜻할 수 있지만 이념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지배하는 뭔가가 없어지는 거죠. 비어 있는. 아니면 이미 다극 체제로 가고 있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정의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현재 시대를 규정을 아무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는 그 유엔 사무총장은 분수령의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게 귀환하는 시대라고 봐요. 사라졌던 것이 다 돌아와. 뭐냐면 첫 번째 역사의 귀환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1989년 90년이었나요? 그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죠. 정치철학전공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 역사의 종언이에요. 역사의 종언. 역사는 끝났다 이미. 냉전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이미 역사는 끝난 거야. 역사의 종언을 얘기했어요.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념도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얼마 전에 후쿠야마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고 라는 글을 또 썼어요. 3년, 4년 전에. 그 얘기는 사라졌던 역사 속의 여러 가지 경쟁들이나 갈등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제 다시 역사가 복귀하고 있다.
지정학도 예전에 지정학 갈등, 지정학 경쟁이 다 사라졌다고 봤어요. 냉전 시대도 좀 그랬고 탈냉전 때도 그랬고 이제는 아까도 봤지만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강대국들도 예전에는 미소 냉전 때 초강대국 경쟁하다가 냉전을 치다가 미국만 남았어. 근데 지금은 중국도 떠오르고 러시아도 강대국주의 뭐 한다고 그러고 프랑스도 다시 뭐 한다고 그러고 강대국들이 이제 귀환하고 있는. 핵무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핵이 냉전 시대 때보다 냉전 시대에 비해서 세계 정치에서 별로 논의가 안 됐어요. 탈냉전 때는 북핵 문제나 크게 부각이 됐지. 세계에서 큰 아젠다는 아까 얘기했던 기후위기 문제, 세계화 문제, 난민 문제, 지정학 문제 이런 거였어요. 핵 문제는 그냥 북핵 문제 정도. 근데 지금 재작년에 특히 이제 작년에 그랬고 중국이 핵 증강을 뭐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2035년까지 핵을 1000기 이상 늘리겠다. 그러면 지금은 핵 양극이에요. 핵 양극.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반분하는데 압도적이에요. 다른 쪽하고 뭐 비교할 게 없죠. 근데 중국이 핵 강국 들어가면 3극 체제가 되는데 핵이 3개 국가가 핵의 3극이 된다는 거는 이게 정책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 못 하지만 어떤 거냐면 지금 전 세계에 핵탄두가 러시아가 5,800기 정도 있고 미국도 한 5,500기가 있어요. 그래서 핵전력 협정회 해가지고 배치된 핵은 1,550기로 한정하자. 핵탄두를 갖고 있더라도 무기 배치한 건 1,550기로 딱 정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100기, 200기 이런 거예요.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핵 갖고 있어봐야 뭐 200개, 100개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북한 해봐 10개, 20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인도도 한 4, 50개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핵국가 핵을 다 포함해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핵 증강 안 하냐?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지? 핵우산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핵우산 제공해 줄게. 이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둘만 합의하면 돼. 1550기다. 1550개 땡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만약에 공격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돼. 그게 400기예요. 400기. 근데 한 국가가 미국이나 러시아만큼의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게 게임 이론상 계산이 안 돼요. 요게 소위 말하는 뭐 삼체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삼체 있죠. 그러니까 쓰리바디 게임이죠. 쓰리바디. 그러니까 그 천체 물리학에서 세계 행성 간의 궤도 움직임을 예측해내고 계산해내는 건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수식으로. 삼체. 그럼 세계 핵국가가 어떻게 서로 믿고 배신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위하는가를 공식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무한대로 증강할 수밖에 없어. 두 국가는 두 국가만 약속해버리면 되는데 세 국가 게임이면. 그래서 다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핵무기 문제가 되죠. 지금 상황은 아무도 정의해내지 못하는 상황. 탈냉전 3년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극의 순간. 1989년에 유니폴라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1극의 순간이 도래했다. 왜냐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 해체되고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극이라고 그래요. 1극이 도래, 1극의 순간.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나온 거죠. 테러의 전쟁, 아프간 이라크 전쟁 나오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다 G2 시대라고 했는데 미중 패권이 시작되고 팬데믹 있고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뭐가 올 거냐? 아무도 이제 모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1극 체제와 자유주의 질서의 이상은 있었어요. 지금을 미국이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고 1극 체제의 핵심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여기 보면은 좀 내려봐요. 하예크가 이제 신자유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예크가 이제 국가가 지상주의역이 된 거는 오히려 항상 국가를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라이놀드 니버,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학대가 나왔으면 니버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원죄적 존재고 지상의 천국 건설할 수 없다. 이 책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희망은
이렇게 해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정의는 이때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강제력이 충분한 비폭력적인 그런 사회. 그러니까 절충적인 거죠. 그죠? 완전한 평화 정의로 충만된 이상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볼테르가 예전에 한 300년 전에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엔 어쩔 수 없이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니까 국제정치학계에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고도 싶어. 우리 학자들도. 근데 정치학에서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 왜 해드리냐면 혹시라도 지금의 혼란이 우리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게 그랬다는 거예요. 칸트의 이상이었는데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지금 미국 국제정치나 대정책의 그 기반이 되는 이론이에요. 기반이 되는 사상.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 거 없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민주화된다면, 전 세계가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똘똘 뭉친다면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나는 거기에 찬성해요. 박수 쳐주고 싶어.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자는 건데 이미 한 300~400년 동안 실제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거지 지상의 신의 나라를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치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를 바라보는 정치학을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 평화세계를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기죠. 칸트적 평화든 아니면은 제국의 평화든 아니면 단테가 얘기했던 그런 평화든지 간에 그런 평화는 평화로운 공업묘지의 고요. 그러니까 공업묘지가 참 평화롭잖아요. 그것도 평화예요. 근데 그런 평화를 우리가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왜 그러냐니까 세계를 구성한 국가들이 자율이 제한될 수 있죠.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조공을 바치고 중화질서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제국의 평화라는 거는 이런 거와 같다. 그래서 민족들의 개성이 다시 속박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특정 국가에 아니면 제국에 의한 이런 평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제질서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의 개성을 인정하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균형적인 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치뿐만이 아니고 균형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보세요.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한반도에서 요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변 강대국 외교, 지정학 경제에서 당연히 한미동맹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균형 외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본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남북 관계에도 재균형을 이루고 밸런스가 아니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균형, 갈등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꿈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 사회 자기 실현의 기풍을 제거하고 시민으로서의 꿈을 보장함으로써 지금 휴전 중인 한반도에 전쟁 상태가 재현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희망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지도는 질서 재편기에 다시 그려진다는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 질서가 안정이 되면 오히려 그 남북 간의 통합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전 세계 분단은 다 뭐죠? 질서 교체기에 이루어져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국제 질서가 새로 세워질 때.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질서가 움직일 때, 재편될 때 통일이 일어나요. 독일이 그랬죠. 냉전 해체기.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세계 질서가 막 크게 요동치고 움직일 때. 이럴 때가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을 때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일수록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제 통일은 끝난 거 아니야 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아니면 통일이 어려워요. 냉전 시대를 한번 상정해보면 냉전 시대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안정된 국제체제예요. 두 개 국가가 나눠가지고 전 세계를 쪼개가지고 가져 있어서 그 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편안했던 세계예요. 비극적이지만. 근데 그때는 변화라는 게 없어요. 안정된 에서는
안정된 체제, 사회, 질서에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죠. 통일은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오는 거죠. 분단처럼. 그럼 지금이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이 통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위험성은 얘기했죠. 아까. 예, 넘어가시죠. 예. 예, 넘겨주세요. 예, 쭉 넘기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AJ 테일러라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 사람들은 위험을 상상하면 그 위험을 현실로 바꾼다. 1차 세계대전이 그랬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도 피해야 될 상상이 있어. 그게 뭐냐니까 세 개예요. 핀란드와 폴란드와 아프간화는 우리 피해야 된다. 핀란드와 아시죠? 특정 강대국이 완전히 종속되는. 핀란드는 러시아, 소련에 종속돼 있어요. 제정 러시아 때부터 한 300년 동안. 핀란드화 되는 것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 폴란드화. 폴란드화는 뭐죠? 폴란드가 한 150년 동안 세계로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 세 강대국이 찢어가졌잖아요. 폴란드화 되는 것도 막아야 돼요. 세 번째 요거는 아프간화 되는 것도 막아야 돼요. 아프간화는 뭐냐니까 상시적인 분쟁 지역, 위기 지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지금의 아프간은 한 10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어요. 전쟁만 해도 지금 30년, 40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79년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한 40년 전쟁을, 45년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은 자기 전쟁이 끝났다고 안 봐요. 40년 전쟁, 50년 전쟁으로 본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프간이 문명의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교차로도 되고 항상 전쟁이 일상화돼. 근데 아프간이 어떤 상태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상상을 해봐. DMZ를 경계로 해서 만약 아프간과 같은 정치적 실제와 적경하는 게 우리한테 이로울까?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이 아프간처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긴급사태가 벌어져서 정부가 깨졌어. 예를 들어서. 내전 상태에 들어가. 그럼 우리는 아프간 상태인 정치적 실체와 DMZ를 맞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소망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 접경하고 사는 게 좋을까? 너무 자명한 답이죠. 그죠? 그러면 북한이 베트남 같이 되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지.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 북한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무슨 그 정서적이고 아니면 그 측은지심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라도 실제 북한이 베트남 같은 국가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다는 거죠. 아프간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프간이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인 한반도 미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불가능한 것도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된다는 역사의 상상력을 오히려 자꾸 되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9세기에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통일해요. 이탈리아는 1000년 만에 통일하는 거예요. 1860년에 통일했으니까 서로마 쪽이 무너지고 나서니까 1500년 만에 이탈리아가 통일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꿈이야. 몇백 년 동안 꿈을 꾼 거죠. 우리는 이렇게 로마에 이게 있었고 통일을 해야 돼. 마키아벨리가 절절히 군주론을 쓴 것도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쓴 거잖아요. 꿈을 버리면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상상력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독일도 그렇고 발칸의 독립도 그렇고 20세기 베를린 장벽 해체와 통일도 역시 상상력의 끈을 놓지 않은 역사적 결과다. 그래서 동서독 통합의 그 주춧돌을 놓았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죠. 빌리 브란트 서독수장이 이 얘기했어요. 함께 속한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죠? What belongs together can grow together.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한반도 함께 속해 있었죠. 함께 속해 있는 거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했다는 거죠. 네, 참 한 가지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원래 2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2시 18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2분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마스 요거는 이제 못하고 시작합니다. 한 30초 얘기하면 하마스 전쟁의 19세기의 기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됐고 팔레스타인에서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유대인 정착을 결정했고 왜 문제가 생겼고 그 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웠고 작년에 왜 그래서 마지막 하마스 전쟁이 터져서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있는데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는 아쉽지만 못하고 지금까지 1분 남았네요. 그래서